2026년 5월 7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의 중심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유진 PD로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 검색하느라고 바쁘셨죠? 힘들었죠? 예. 괜찮습니다. 자,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UAE를 향해서 지금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다시 감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대이란 공습 확대를 일단은 보류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이 선박들 탈출을 돕기 위해서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 이 작전을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한 직후 하루 만에 잠정 중단된 상황인데요. 이 배경에는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이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한편 헤즈볼라는 이제 레바논에서 여전히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마스 역시도 가자 지구에서 무장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도 안정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트럼프는 해방 프로젝트라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열겠다고 하고, 이란은 뭔 소리냐, 우리가 막겠다, 지나가면 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긴장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최대 해운사가 굳이 해협으로 통과하지 않는 루트,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과하지 않는 새로운 루트를 개발했고 곧 이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떤 루트를 개발했다라는 겁니까? 세계 최대 해운사인 MSC 이 컴퍼니는 이제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길을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한 마인드로 이제 기존 해상 루트를 일부 포기를 하고 사우디 육상 구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직전 구간에서 이 바닷길을 포기를 하고요, 사우디 육로로 갈아탄다는 것인데요. 다가오는 5월 10일에 첫 운항을 시작을 할 계획이고 벨기에 안트베르펜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루트는 이 벨기에 항구에서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이 주요 항구에 기항을 한 후에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홍해로 향하게 됩니다. 최종 목적지는 사우디 서부 항구인 제다항과 킹 압둘라 항인데요.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를 하역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육로로 운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루트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1,300km에 달하는 이 육로 연결망인데요. 여기서 트럭이 화물들을 싣고 서해안 항구에서 사우디 리야드를 거쳐서 동부 담맘에 도착을 합니다. 또 담맘에서는 소형 피더선들이 화물을 최종 목적지인 UAE의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제벨 알리항으로 운송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수백 개의 국제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전략적 산업 중심지죠. 이제 기존에는 유럽, 수에즈, 호르무즈 해서 이렇게 걸프로 들어갔다면 전부 바닷길로 갔었죠. 근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상과 육상 이 호남 루트를 써서 호르무즈를 피해 가겠다라는 겁니다. 비싸더라도 위험한 해협을 통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즉 이제 이란이 가진 이 호르무즈 봉쇄 협박 카드 가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근데 지금 이 MSC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해운사들이 이와 유사한 육상 운송 방식을 계획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궁하면 통한다고 막으면 또 다른 길로 다 연결돼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MSC, 이 MSC가 트랜스 아람이라는 또 새로운 육상 파이프라인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MSC가 제시한 이 대체 루트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비슷해 보이긴 하겠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이 트랜스 아람 같은 경우는 리차드 골드버그라고 이제 FDD 수석 고문이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사였던 인물이 제시한 건데요. 이 골드버그가 제안한 트랜스 아람은 단순 물류 우회가 아니라 이제 호르무즈 없이도 중동 에너지가 움직이게 하는 새로운 육상 네트워크입니다. 이 MSC 루트는 이제 이미 있는 길로 돌아가는 물류 우회라고 한다면, 이 트랜스 아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이제 깔아서 중동 에너지 흐름 자체를 바꾸는 장기 구상입니다. MSC 루트가 이제 위험하니까 일부 구간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트랜스 아람은 아예 호르무즈를 필요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제 골드버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걸프 지역에서 미국은 사우디랑 UAE랑 협력을 해서 트랜스 아람이라는 새로운 육상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석유와 가스, 석유 화학 제품을 다양한 방향으로 육로로 수송을 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테헤란의 장기적 위협을 무력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우디와 UAE의 에너지와 육상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여러 방향으로 분산 공급을 하자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사우디 서쪽에 있는
홍해 쪽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뭐 이스라엘을 경유해서 지중해 쪽으로 나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그리고 이 전략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사우디는 에너지 물류 허브로 부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봉쇄 카드가 약화가 되고, 중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는 이제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게 되는데, 특히 이 중국은 중동이랑 호르무즈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과 이런 공급이 흔들리게 되면 아무래도 제조 경쟁력이 타격을 받게 되고요. 동시에 미국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이 에너지와 달러 블록을 강화하면 강화를 할수록 공급망과 금융에서도 이 중국이 불리해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그 중요도를 팍 낮춰야 됩니다. 낮추고 거기가 막혀도 얼마든지 우린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대체 루트를 찾는 게 제가 보기엔 시급하고, 또 하나는 수에즈 운하로 통과할 생각들을 하는가 본데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안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이 이 에일랏 항구에서부터 아시켈론까지 이어지는 이 벤구리온 운하, 이스라엘만이 그 건설할 수 있는 최신식 개념의 어떤 운하,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스라엘도 이란 공격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아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이스라엘의 국방력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투기 구매할 건 구매하고 또 탄약 부족 문제도 뭔가 대책을 좀 세우려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F-35, F-15 이 전투기 2개 편대를 추가 도입을 결정을 하면서 공군 전력은 동맹을 통해서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네타냐후 총리는 무기 자체 생산을 확대하겠다라면서 자주 국방을 재천명했는데요. 전투기 같은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동맹은 유지를 하고, 그리고 탄약이나 군수 체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자체 생산을 하면서 전쟁 지속 능력은 이제 자립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더해서 이스라엘 국방부도 지금 당장 필요한 전쟁 물자 확보뿐만 아니라 10년 뒤까지 군사적 우위를 유지를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장기 전략을 분명히 했는데요. 실제로 외부 공급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약 3,500억 세겔 규모의 국방 투자가 계획이 되어 있다. 이 정도면 이제 약 130조에서 만약에 많게 잡으면 170조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무기뿐만 아니라 드론 같은 이런 새로운 전장 위험 대응까지도 포함한 장기 전략이 지금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스라엘 내부 정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끌어내리려고 베네트하고 라피드의 연합정당, 투게더라고 하죠. 이 투게더 정당, 정치 전선과 또 사법 전선 아주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타냐후 끌어내리려고. 하여튼 이스라엘도 이 정치권이 호시탐탐 이 권력자들, 이 정권을 끌어내리고 갈아치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투게더 연합정당의 계획대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조만간 어떻게 끌어내려질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보면은 뭐 단순한 야권 결집으로 보기에는 복합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베넷과 라피드가 손을 잡은 거는 맞지만 겉으로 이제 네타냐후를 겨냥해서 정권 교체 연합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는 맞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내부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도 보면은 사실 정말로 판세가 유리했다면 굳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통합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오히려 라피드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베넷 같은 경우는 조직과 자금이 부족한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연합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게 네타냐후만을 겨냥한 건 또 아니고 야권 내부에서도 누가 중심이 될 거냐, 이걸 두고서도 주도권 경쟁이 지금 동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정치 분석가 슐로모 필버는 우파 블록이 63석에서 64석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이 전질부터가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쿠드 지지층이 대거 이탈했다, 이거는 이제 그 가정 자체가 과장이 됐고 오히려 이탈했던 유권자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가자, 레바논 이 안보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유권자들이 다시 강경 대응 쪽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베넷과 라피드 이 연합 자체가
오히려 이제 현재 판세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관련된 개인 그 비리 사건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슈가 있어요. 사건 1000, 사건 2000, 또 그리고 사건 4000. 이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사건 4000이 가장 핵심 사건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핵심 사건이 케이스 4000인데요. 이 사건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통신사 베제크에 유리한 규제를 해주는 대신 왈라라는 매체로부터 우호적인 보도를 받았다. 이런 의혹입니다. 즉 규제 혜택과 언론 보도의 기브앤테이크 이 거래가 있었느냐라는 게 핵심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재판에서 떠오르는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수색과 증거 확보 논란인데요. 검찰이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를 했느냐, 그리고 수사 과정이 정당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추가 영장 없이 이메일 자료를 확보했다라는 주장이 있고, 즉 절차 위반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법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영장 문제, 이메일 확보 절차 논란, 결국 애초에 이 수사 자체 과정 자체부터가 문제였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 강한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직 고위 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네타냐후의 무죄를 입증하는 그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를 했고, 그리고 전문적인 조사 결과도 조작을 했고, 기소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인 네타냐후와 슐로모 필보 간의 이제 비밀 회동, 이거 관련해서도 휴대폰 위치 데이터상 이게 추적을 해봤을 때 두 사람이 함께 있지 않았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요. 해당 자료가 그 전에 이미 검찰에 이제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는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밀어붙여서 이렇게 기소를 진행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도 일부 조사 결과를 이제 삭제하라, 네타냐후한테 유리한 그런 조사 결과들을 삭제하라라는 이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이 수사 방향 개입 의혹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도 이 검사들의 이 불법 수사 또 증거 확보 논란 이런 걸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확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의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그런 거라서 앞으로 더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자지구 쪽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자지구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일전에 미국이 가자지구 전후 질서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련해서 평화위원회, 이제 볼더 피스라고 하는 BOP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을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의 핵심이 가자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리 구조를 만들어서 통제하겠다, 이런 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상을 실제로 현장에서 돌리고 있는 구조가 바로 CMCC인데요. 이 CMCC는 미국 중심으로 한 민간과 군 협력의 조정 시스템으로 가자에 들어가는 구호물자 그리고 현장 상황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CMCC를 두고 철수를 한다, 실패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근데 BOP 쪽에서는, 이 평화위원회 쪽에서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MCC는 폐쇄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제시하는 수치를 보면은 식량 지원도 이전보다 3배 이상이 확대가 됐고, 물자를 중간에 가로채는 것도 과거 90% 수준에서 1% 미만으로 급감을 했고, UN 자료 기준으로도 역량 상태가 실제로 개선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또한 가자 과도정부와 국제안정화군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주민들의 삶도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유엔에서도 그 가자지구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가 심각하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또 우리 브레드 TV 유튜브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꼭 우리 브레드 TV 영상 앞에 삐쩍 마른 그 아이들 이렇게 영상과 또 이렇게 이 찌그러진 밥그릇 들고 카메라를 애달프게 쳐다보는 그 장면들 보면서 가자지구에서는 아직도 아이들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엔도 가자지구 안에서 그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이제 유엔과 국제기구들이 가자지구 아동 영양실조가 심각하고 기근 위험이 심각하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같은 유엔 시스템 안에서 나온 일부 현장 데이터에서는 아동 영양실조 비율이 감소하고 그리고 일부 영양 상태가 개선되는 흐름이 포착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적 대기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유엔의 말과 그리고 지금 개선되고 있다, 이런 유엔의 지금 데이터가 두 개가 이제 충돌하는 그런 상황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유엔을 지적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첫째로는 SNS에서 확산되는 이미지들입니다. 굶주린 아이 사진이나 대규모 아사가 진행 중이다 뭐 이런 게시물들, 이런 게 이제 전체 가자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 사례가 과장되거나 일반화됐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고요. 또 일부는 아마 과거 사진이나 아니면 특정 지역 상황을 전체처럼 묘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을 마치 가자지구처럼 묘사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겁니다. 둘째는 또 해석의 문제인데요. 일부에서는 하마스가 인도적 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국제기구의 기근 경고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 잘 몰라요. 이게 가자지구인지 뭐 아프리카인지 모르죠. 자, 그렇다면 이 CMCC에 관한 그 논란, 이스라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분석가 슐로모 필버에 따르면 이제 CMCC 폐쇄 가능성을 두고선 하마스에 대한 승리를 원하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오히려 희소식이다, 이렇게 슐로모 필버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CMCC는 말씀드린 대로 가자 지원과 그리고 휴전 관리를 조율하는 미국 중심의 협의체인데요. 이스라엘 내부, 특히 우파 진영에서는 이 CMCC를 단순한 지원 기관으로 보지를 않고 군사작전을 제약을 하는 외부 장치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스라엘 이제 외부 간섭 없이 작전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하마스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흐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와의 협상 중심의 접근은 이미 실패를 했고 국제 개입도 실질적인 결과를 못 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는 차라리 이스라엘이 직접 가자를 처리를 하는 게 낫다, 단독으로 이스라엘이 정리를 하는 게 더 확실하다, 뭐 이렇게 이제 기대감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ISIS 이슬라믹 스테이트가 이미 군사적으로는 패배해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른바 젠지 세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젠지 세대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니죠. 네. 무슨 세대입니까? 그러면 우리 이유진 PD는? 밀레니엄. 어쨌든 젠지는 아니에요. 네. 다행히. 자, 이 젠지 세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ISIS가 사이버 공간에서 다시 이들이 모이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사이버로 공격하겠다라는 겁니까? 뭐 이건 사이버 공격을 한다라기보다는요, 이제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 ISIS는 시리아랑 이라크에서 영토를 점령하고 직접 사람을 모집을 했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공간, 특히 아까 말씀하신 Z세대 문화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직접 이제 끌어들이는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거에는 땅을 점령을 했다면 지금은 온라인 네트워크와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건데요. 이들의 접근 방식을 보면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이제 선전 영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밈이나 짧은 이런 쇼츠 형태로 이제 위장을 하고선 로블록스나 디스코드 같은 이런 게임 플랫폼에도 침투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마치 같은 취향을 가진 친구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부분은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라는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테러 조직이 직접 사람을 찾아갔다면 지금은 알고리즘이 사람을 오히려 테러 관련 콘텐츠로 계속 연결을 해주는 그 구조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게임 플랫폼이나 밈, 이런 쇼츠 영상, 익명 채팅방에서 이제 테러 콘텐츠들이 확산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과거 테러와의 전쟁은 중동 사망에서 벌어졌다면 이제는 나의 자녀의 스마트폰 안에서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지런히 열심히 개발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숏폼 같은 거, 우리 브레드 TV도 물론 이제 그걸 뭐라 하면 쇼츠 이런 영상을 만들긴 하지만, 아이들이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런 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볼 수 없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브레드 TV는 괜찮아요. 그죠? 네. 예. 자,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테러를 일으켰는데, 그때 넘어왔던 이 테러리스트들 중에 물론 이제 상당수가 잡히거나 뭐 죽거나 제거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은 인물들, 이 사람들, 아직은 이 사람들이 야, 나는 안 잡혀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막 죽이고 이 부상 입히고 했던, 그 다음에 인질들을 끌고 왔던 이 사람들의 영상, 얼굴 화면 다 캡처해서 다시 완벽하게 복원했다라고 하는데, 뭐 결국은 이들도 다 끝까지 잡아내겠다, 이런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근데 단순한 얼굴 복원을 넘어서 이제 테러범들이 남긴 그동안의 영상이나 이런 사진들을 AI로 연결해서 신원을 특정을 하는 방식인데요. 당시 하마스 테러범들은 이제 뭐 납치하거나 자신들이 공격하거나 하는 그 장면들을 뭐 직접 촬영해서 마치 선전물처럼 SNS에 영상으로 올리고 하고 그랬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 영상들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지금은 추적을 위한 핵심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적을 하느냐? 방식을 보면 이런데요. SNS나 텔레그램, 뉴스,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흩어진 이미지나 영상들을 모으고, 그리고 얼굴이 뭐 일부만 보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흔들린 저화질, 그런 영상도 이제 AI로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서 안면 인식 기술과 그리고 오신트, 공개 출처 정보까지 결합을 해서 이 인물들이 같은 인물들인지, 혹은 이 얼굴이 어디서 또 등장했는지, 이런 걸 또 계속 연결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살해 장면에 등장한 인물, 그리고 납치에 가담한 인물, 시신을 운반하던 인물, 최소 3명 이상이 특정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단순 체포 작전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그날 누가 무엇을 했는지 끝까지 이제 밝혀낼 수 있는 디지털 추적 단계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테러 조직도 AI를 쓰고 테러범을 잡는 쪽도 AI를 쓰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한번 그렇게 그 맘먹으면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냅니다.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독일 나치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있는데, 45년에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15년 동안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아이히만을 찾아내고 잡아서 이스라엘로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15년 동안 끈질기게 추적했어요. 그 다음에 그 1972년에 미넨 올림픽 때 그 피에로가 이 검은 구월단 애들이 미넨 올림픽 선수촌에 있던 이스라엘 선수들을 11명을 다 쏴 죽였는데, 결국은 다 그 테러범들을 쫓아가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낸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번 마음먹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 죽을 때까지 발 뻗고 잠 못 잡니다. 반드시 잡힐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2023년 10월 7일 이후부터 전쟁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의 소비 성향도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일단 핵심적으로는 생존형 긴축과 그리고 탈출형 소비가 이제 결합이 된 건데요. 먼저 긴축 흐름부터 보면요. 식료품이나 외식, 교통비 같은 이런 일상 소비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즉 기본적인 생활비는 줄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가전제품, 가구 같은 이런 생활 안정 관련 소비재, 장기 소비재는 또 유지되거나 늘고 있고, 해외 여행도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제 살기 위한 소비는 줄이고 버티기 위한 소비는 유지하거나 늘리는 그런 구조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전쟁 중에 해외 여행 증가는 굉장히 상징적인데, 이 전쟁 상황의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려는 그런 심리적 탈출형 소비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단기 여행 수요가 이스라엘에서 늘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요즘 젊은이들 결혼식 하기도 쉽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죠. 뭐 식장 비용이나 드레스 비용, 또 사진 찍는 스튜디오 비용, 제일 중요한 밥값, 뷔페 식당, 이런 것 때문에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그래서 결혼 못하고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물론 이효진 PD는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니고, 예. 일이 바빠서 그러는 거죠. 이게 요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하려면은 이스라엘에서도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그래요. 얼마나 들길래 그럽니까? 지금 이스라엘 결혼식이 이제 단순 행사가 아니라 큰 경제 이벤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는 상황인데요. 평균 결혼식 비용이 약 12만에서 25만 세겔, 하나로는 수천만 원에서 거의 1억 원 가까이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싸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식사 비용인데요. 이스라엘은 공동체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식에 수백 명 단위로 이제 하객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1인당 식사 비용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게 약 250에서 350세계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9만 원에서 13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제 식사비만 이렇게 따져고 봐도 굉장히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결혼식이 잠깐 이제 뭐 1시간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가까이까지 진행되는 파티형 행사로 진행이 되고 음식이나 음료, DJ나 이런 공연, 장식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면서 이벤트 비용 자체가 커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식사 그리고 행사 이런 장소 비용이 하나로 묶여서 올라가는 구조라는 건데요. 즉 하객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전체 패키지 비용이 함께 상승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또 뭐 사진 영상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드레스 비용, 뭐 여러 가지 메이크업 비용 이런 여러 가지가 합산이 돼서 전체 비용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독특하다라고 볼 수 있는 문화는 이제 하객들이 식사 비용을 이제 같이 감당을 하는 이제 축의금을 내면서 그걸로 이제 식사 비용을 커버하는 수준으로 이제 낸다라는 건데 그런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올라가는 지금의 결혼식 비용을 신랑 신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객까지 같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이제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가을 결혼식이 이제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서 수요일 같은 이런 평일이 더 싸고 중부 지역은 더 비싸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뉴스 이렇게 검색하다가 이스라엘 젊이들의 결혼식 비용이 딱 기사가 뜨니까 이유진 PD가 하고 관심이 갔나 보죠. 예. 근데 뭐 거기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뭐 먹는 것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축의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봉투에다 10만 원 내고 가족들 다 데려가면 큰일 나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는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특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이요. 결혼식 한 번 하면 일주일씩 해요. 물론 이제 식은 하루에 끝나지만 일주일 내내 사람들 와서 먹고 자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여튼 난리도 아닙니다. 나중에 막 지칠 정도로 그렇게 그만큼 축하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 또 이스라엘보다도 한국에서 태어난 게 오히려 또 아직 결혼 안 한 젊은이로서는 다행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소위 말해서 비상 상태예요. 뭐 그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뭐 이스라엘도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특히 유제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유제품 물가가 이렇게 폭등한 데는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요. 유통 구조인지 무슨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먼저 지금 상황을 보면은 버터나 우유, 치즈 이런 유제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올리는 이런 연쇄 인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통업계가 가격 인상에 반발을 해서 일부 제품을 아예 매대에서 빼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핵심은 시장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유제품 시장은 단 3개 기업이 약 8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옵션이 또 따로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독점 구조가 됐냐? 이제 이 이유는 이제 경쟁이 일단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 때문인데요. 수입 제한, 높은 관세, 생산 쿼터, 정부가 미리 이제 내수 산업 보호를 위해서 만든 이런 구조 이제 때문에 그 경쟁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이제 외국 제품이 들어오기가 어렵고 가격을 낮출 경쟁 압력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그래서 해외보다 가격이 훨씬 높게 형성이 되는 거고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도 이제 견제할 장치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물가 상승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독점 구조 그리고 경쟁 부족 속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스라엘 유제품 가격 상승의 본질은 물가가 아니라 독점 구조와 그리고 경쟁 부족인 셈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인구가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자유 경쟁 이게 잘 안 돼 있고요. 우유뿐만 아니라 유제품뿐만 아니라 일부 품목들은 독과점이 많아요. 그래서 엄청 비쌉니다. 이스라엘 가서 빵하고 우유 사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얽히고 설켜서 끈끈하게 서로 연락하고 이른바 네트워크가 아주 강하게 연결되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싫어하고 유대인들 싫어하는 이 반유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난할 때 이 평가절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 카르텔 지들끼리만 뭉치고 지들끼리만 끼리끼리만 어울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요즘 들어서는 유대인들끼리도 이 네트워크 옛날 얘기다. 요즘 정반대다.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일단 뭐 연결되어 있는 거는 맞지만 이게 조직적인 경제 카르텔과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는 이미지가 유대인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서로 도와준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경제 네트워크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유대인 카르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죠. 근데 실제로 유대인 공동체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바드 루바비치라는 이제 전 세계 공동체가 있어서 실제로 해외 어디를 유대인이 가도 뭐 식사를 도움받는다든지 뭐 행사, 뭐 사람 연결 뭐 이런 거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뭐 네트워크 맞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는 사업 조직이나 투자 카르텔이나 가격을 좌우하는 어떤 구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종교나 공동체 기반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마치 교회처럼. 그래서 하지만 이걸 이제 확대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개인 간 연결과 조직적인 경제 카르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실제 분석을 보면은 이제 유대인 경제는 하나로 묶인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분산된 구조다. 이렇게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제 개인으로는 강하지만 산업이나 자본이 하나로 통제되는 구조는 아니다. 따로따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네트워크는 실제로 지금도 존재를 하는 게 맞지만 그거는 공동체 간의 연결이지 이제 뭐 경제 카르텔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